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상황을 보며 외신들은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민들이며 그들의 집회와 시위 문화는 전 세계인이 본받아야 한다며 앞다투어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대학생 엘렌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한국과 K-팝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하기도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K-팝 문화나 아이돌 가수들의 생활까지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 영국의 시간은 오후 1시 반 무렵이었는데 그 내용을 긴급 소식으로 접하게 되자마자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은 모두 한국이 이제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며 한국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있었어요. 특히 저희 학과에 있는 중국인 친구 리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허상에 가깝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여러 번 그런 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그만큼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가난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고 그런 일은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린의 발언은 저를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에요. 린은 한국의 경제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허상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었어요. 그녀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흔히 들을 법한 비판들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그저 겉만 화려할 뿐 경제적 격차나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하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죠. 특히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 점을 근거로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마다 사람들은 촛불 집회를 나서거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마침 국제정치학 전공 수업 시간이 되었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민주주의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교수님께서 한국이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는 말을 할 줄 알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 상반된 주장을 하셨고 이제 한국은 끝난 나라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엄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송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치적 문화와 권력 구조는 여전히 후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정치체제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 계엄령은 그것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독재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는 또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한국 경제는 이미 고령화, 낮은 출산율,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적 불안정은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만들고 국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겁니다.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한국은 이번 계엄령 사태로 스스로의 경제적 입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수업 내내 한국의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이번 계엄령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적 가치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던 그 한국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신화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는 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교수님의 말은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국이 교수님의 말처럼 끝나버린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교수님의 부정적인 분석에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의 논리와 비판이 저에게 의문과 불안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교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실은 갑작스레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죽인 채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몇 초 후 교수님의 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산시키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뉴스를 더 읽었습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 순간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고 국회는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시민의 힘과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교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고 국회가 그 의지를 대변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이런 나라를 더 이상 단순히 혼란스러운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군요. 교수님은 잠시 웃음을 띠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끝났다고 단언한 건 성급한 판단이었군요. 한국은 끝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방식과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위기를 겪는 나라가 아니라 그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수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끝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 더 강해지는 나라다. 그 말이야말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친구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더라고요. 한 미국인 친구 제임스는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 당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강력한 폭동 때문에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한국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조용한 계엄령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사실 저도 영국에서 브렉시트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무력을 쓴 폭력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상당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차분한 상태로 계엄령을 해제했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한국에서 또다시 엄청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정부의 불통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위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규모와 평화로운 분위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 화면 속 한국의 거리에는 촛불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소식은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BBC는 이번 시위를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라고 평가하며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과 연대를 찬사했죠. 한국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라는 해설자의 말이 저를 깊이 울리게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조차 이번에는 솔직히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이고 평화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사례입니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린 역시 이번에는 더 이상 비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솔직히 대단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아라며 놀라움을 표했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시위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뉴스 인터뷰에서는 중학생 소년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서 바꾸는 거잖아요.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용기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가진 저력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판하는 국민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그것을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실현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린과 교수님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렸던 제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끝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며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시위는 응원봉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 그들은 단순한 구호만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그것을 흔들며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응원봉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의 상징처럼 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K-팝 콘서트에서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응원봉을 흔들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은 단지 시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를 응원하는 형태로 변모하며 그들의 단합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위가 단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문화로 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단지 정치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힘의 발현이었습니다. 응원봉을 흔드는 이 장면은 제가 그동안 보았던 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평화롭고 감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습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인들이 가진 사회적 역동성과 그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지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응원봉을 흔드는 그 한순간에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더 강력한 힘이 되어 그들에게 어떤 역경이 닥쳐도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가진 진정한 민주주의의 저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일 후 교수님과 제임스 그리고 저는 수업 중에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제임스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최근 일어난 시위에 대해 들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위하고 큰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사상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신 후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이끌어 가듯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에요, 제임스. 사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번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폭력적인 시위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사건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사람들은 폭력보다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한국 사회의 시위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할 때 폭력 없는 저항을 선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시위가 일어날 때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어떻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표현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을 넘어서 사회의 가치와 민주적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았던 듯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큰 분노가 있을 텐데도 사람들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제임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들의 시위 문화는 단지 최근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시민들은 스스로 폭력 없는 저항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시위가 단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제임스가 다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임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바로 그 점이 한국이 가진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국의 시위 문화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평화적인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교수님의 말을 깊이 새기며 그날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시위 문화가 단순히 정치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던 중 제임스가 다른 나라의 시위와 비교하며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과는 반대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뉴스에서 본 바로는 그 운동이 정말 폭력적이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제임스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맞아요, 제임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은 한국의 평화적인 시위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였죠. 그 운동은 2018년 말에 시작되어 주로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과의 충돌과 폭력적인 상황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프랑스의 시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까요? 중요한 점은 각 나라의 시위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평화적 시위가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어요. 반면 프랑스는 더 다양한 시위 방식이 존재해왔고 때때로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죠. 노란 조끼 운동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면서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경우입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궁금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는 걸까요?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왜 평화적인 방법보다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한 후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폭력적인 시위는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 결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이 그랬듯이 정부가 초기에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시위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때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죠. 제임스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데 프랑스는 경제적인 불만이 커지면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두 나라의 시위 모두 정당한 이유로 일어났지만 어떻게 그 불만을 표출할지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평화적 저항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때로 그 불만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양국의 시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한국과 프랑스의 시위 방식이 각기 다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와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적 불만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치 역사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특히 한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인상도 받았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라는 점에 정말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주 왕조가 교체되거나 정권의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지만 한국은 한 나라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왕조는 1392년에 시작되어 500년 넘게 이어졌고 그만큼 정치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의 역사를 통해 한국이 겪은 고난과 그것을 극복해온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친구 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정치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 덕분에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민주주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는 그 점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정치 체제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모든 나라에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이 간단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지라도 정치적인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주로 K-팝과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력하게 싸워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뿌리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나 친구들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헌신과 결단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평화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면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